안녕하세요. 북서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14세기 때 상인 자본가의 추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인 자본가의 추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이게 왜 이게 요 장에 뒀냐? 여기 보면, 보통 자본의 종류는 자본 축적의 방법에 따라서 상업자본이나, 그 다음에 그 산업자본, 그다음에 금융자본 이런 식으로 인제 두잖아요.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상업자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했지만 그 지리산업 발견 이후에 이렇게 인제 등장하는 자본이 상업자본이거든요. 근데 이 상업자본의 어떤 전신인 상인자본가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 상인자본은 상업자본하고 비슷한 양상을 이제 띠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하게 상업자본가는 아니고 산업자본과 상업자본가의 그 전신, 맹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인자본가들이 언제부터 이제 등장했냐. 여기 이제 보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이제 14세기에서 15세기 때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패스트가 유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패스트가 유행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침체돼 있었죠. 자,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상공업도 발전되고 그다음에 금융도 발전됐다. 물론 전반적인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인제 어떤 이제 상업자본가의 어떤 전신 형태인 그 대자본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인제 금융업에서 인제 크게 인제 돈을 번 대표적인 가문이 있죠. 예. 메디치인가나 있고 후고가나 뭐 이런 것들 인제 있는데, 그렇지만 인제 요게 한계도 있어요. 왜냐면 이들은 인제 권력층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받았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때 권력층들이 인제 돈을 뺏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빚을 안 갚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인제 이런 귀족들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수탈이 또 뭐냐면 대상이 되었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인제 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나온 부분이 없어요. 고작 뭐 해 봤자 뭐 메디치인가 필린치에 관련돼서 요 정도만 좀 약간 언급되어 있는 것 정도고, 시험 문제는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제 대충 읽어 봐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14세기의 도시는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1350년 이후에 전체 무역량은 극심하게 인제 급감했죠. 그 이유는 인제 14세기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4세기 중엽이잖아요. 패스트가 유행했던 거하고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소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형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새로운 자본가적인 어떤 부의 축적이 일어났고 일부 지역과 일부 공업은 번영했다. 전반적으로 다 침체는 했지만 이게 뭐냐면 상업자본의 어떤 전조 현상, 이런 새로운 자본가적인 어떤 부의 축적은 상업자본의 어떤 맹학, 요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상업자본은 이게 이제 유통을 통해서 뭐냐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A라는 곳과 B라는 곳에 인제 물건이 여기 싸고 여기가 비싸면 요쪽으로 이렇게 옮겨 가지고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해 갖고 자본을 축적하는 그런 방법인데, 자, 이런 상업자본의 맹아가 쪼금씩 이제 일부 지역에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상업자본의 맹아를 볼 수 있는 것이 모직물 공업이죠. 이 모직물 공업. 자, 그래서 이 모직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네덜란드 지역 그이 이제 주였죠. 프랑스 지역이. 근데 패스트 이후로 전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패스트가 확산되니까 이걸 피하고자 또는 인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 네덜란드에 인제 뭐냐면 그 모직물 업자들, 기술자들이 영국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 패스트 이후에 새로운 이제 모직물 중심주의로 부각이 되죠. 그러면서 네덜란드하고 인제 예전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는데, 자, 그때 인제 뭐냐면 이 경쟁 관계로 바뀌게 되는데, 자, 하여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 좋은 약물 수출국이었던 영국은 백년 전쟁으로 약물 수출이 어렵게 되자 자국산 원료를 이용해서 모직물 공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백년 전쟁, 패스트 시기하고 겹쳐 있죠. 그래서
양모 수출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또 앞에서 얘기했처럼 이 프랑스 기술자들이 많이 건너갔어요. 예. 요거는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인제 영국은 모직물 공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됐다는 거.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까지 그래서 이제 모직물 공업이 이제 주 뭐냐면 공업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은 영국의 막대한 부를 초래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 모직물 공업 후 백만장자가 된 자가 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5 세기에 건조한 양모 성당이 바로 그 상징이다.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인제 뭐냐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양모 성당. 예. 그래서 한번 좀 봐 주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어떤 건지 좀 궁금하니까 볼까요? 예.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자, 그 양모성당을 내가 보면요. 15 세기 때 건조한 양모성당은 특정 성당이라는 이름보다는 양모를 이제 수출해 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상인이나 길드에 의해서 지어진 성당들을 그냥 총칭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신앙심의 표현과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영국의 울처치 양모성당이라는 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성 베드로 성당, 바울 성당 뭐 등등등이 쭉 양모 성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 이런 것도 그 양모 사업을 통해 돈을 번 그 뭐냐면 그래서 양모 성당을 만들었다. 참고로 이제 피렌체도 주 산업이 이제 양모 산업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15세기 때 건조한 양모 성당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무역의 붕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성당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단락을 또 볼게요. 자, 13세기 때 샹파뉴의 전기시가 쇠퇴한 대신에 그 유럽에서는 남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무역로가 개척되었고 그 하나는 해로서 베네치아의 갈레른 성단이 위한 것이었다. 자, 갈렌서는 1300년부터 종전의 노 대신에 돛을 추진한 삼는 것보다 빠르게 갈렌서는 1300년까지는 종전의 노 대신에 돛을 추진력으로 삼는 보다 빠르고 적재량이 많은 상승 개량됐으며 원래 이 관련선이라는 것은 그 노하고 돛을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성단이죠. 예. 근데 기존의 성단보다도 적재량이 이제 뭐냐면 더 많게 또 빠르게 개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선단 이런 관련선단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도시가 베네치아죠. 이 베네치아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유럽 시대 때 상당히 이제 그 군산 복합체의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무역도 하면서도 그 안에 무기나 뭐 조선업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제4 차 십자군 전쟁 때 이 베네치아에게 상당한 무기를 선박권조를 외주화시켰죠. 자 하여튼 이 갈렌 순단을 이제 프랑스로 파견했다. 그 인제 베네치아 갈렌 성당은 값진 상품을 만지하고 프랑스와 영국의 항구에 정기적으로 왕래했다. 자,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 예전에는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보시면 스페인 지역에 여기 있죠. 어, 여기 좁은 그 해협이 있잖아요. 요 해협에 이제 해적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지 못했어.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요쪽 북유럽 쪽을 때 여기 중간에 있는 상파뉴 대시를 이제 뭐냐면 거쳐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도시에서
큰 선박에 또 대포까지 싣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하면서 인제 뭐냐면 여기 그 스페인의 좁은 해역을 이제 통과하게 되죠. 제가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자 하여튼 그럼으로써 인제 중간에 있는 인제 요렇게 내륙 해운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인제 상파뉴 대시가 쇠퇴를 하게 됐다. 그래서 상파뉴의 어떤 쇠퇴 그 과정에서 그 직항이 뚫렸다는 거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브롤 울트죠. 예 지브롤 울트가 갑자기 생각나네. 안 나네. 그래서 하여튼 지브롤 울트를 통해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영국 항구나 폴란드에 직접 가게 되면서 상파뉴라는 어떤 그 역할이 이제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육내 북쪽 끝에 이제 북해 연안에 한자 도시들이 인제 있죠. 이 한자 도시들은 있는데 요 한자 도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자, 한자동맹은 이제 중세 후기 때 그러니까 13 세기, 17 세기 때 북해와 발트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의 이 모임 그냥 도시 인명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한자동맹의 목적을 보면요. 상권 보호, 이익 극대화, 독점 절치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인제 그 상품들을 보면 모직물이니 소금, 청어, 곡물, 목재, 모피 같은 북유의 주요 상품 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데 되게 생활 필수품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연맹 도시의 중심은 독일의 루베크였고 그 외에도 함부르크, 브르메, 케른, 단찌니, 리가 이런 도시들이 인제 연합해 갖고 있다. 그래서 한자 동맹은 국가가 아닌 도시들의 연합이고요. 각 도시의 자치권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인제 뭉쳤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또 군사력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다른 그 때로는 국가와 전쟁을 벌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렇지만 이제 15 세기 이후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무역의 중심지인 이 지중해 대서양을 옮겨가면서 스웨덴, 덴마크 같은 강력한 왕국이 또 등장하면서 힘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17 세기 때 해체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좀 보고요. 자 13 세기 때 형성된 한자 동맹은 독일의 정치적 분열을 위해서 자의의 필요상 14 세기 중엽까지 정치 결합으로 발전됐고 15 세기 말까지 북방의 무역의 왕조 번영을 누렸다.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인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상업 자본가들 전신 그러니까 상인 그 자본가들이 그 어떤 이제 그 활동했는가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 각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금융업도 인제 뭐냐면 쪼금씩 발달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금융업은 인제 그 당시에 고리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통됐던 여러 가지 화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유로나 뭐 달러를 쓰고 있지만 환전 업무나 원격제 송금 내지 이 상거래 결제 업무도 겸했다는 거. 그래서 대은행가들 대표적으로 볼 때 피렌체나의 시아나 등 그 피렌체나 시아나 등 이탈리아 도시들 이탈리아 도시들이 그 당시에 16 세기 이전까지는 주로 인제 금융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문들이 나오죠. 막 바르디 가문이나 페르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이 14 세기 때 피렌체 대표적 은행 가문이고 여긴 또 안 나왔지만 여기 메디치인가가 또 유명해요. 예. 메디치인가가. 그리고 피렌체가 나중에 메디치인가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 메디친가도 인제 뭐냐면 대표 금융업 가문이죠. 자 하여튼 그들은 이제 영국의 약물 수입과 모직물 수출을 금융에 담당했고 영국과 프랑스에게 막대한 이제 왕에게 막대한 이제 돈을 대불했다. 그다음에 인제 문제는 인제 이 돈을 제대로 갚으면 되는데 갚지 않았죠. 그래서 꼴딱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앞에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15 세기 때 인제 메디친가가 등장하고, 그 메디친가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예. 요거는 예전에 한번 메디친의 역사 관련된 이탈리아 문제 관련된 나올 때 거기 메디친가에 인제 활동했던 유명한 인제 그 참쥐들, 군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자, 메디친가는 처음 상인 제조업에서 출발했어요. 그 원목을 수입해서 방족국에 공급하고 다시 그 실을 지포공에 이제 공급을 했는데, 오늘날 말하면 이제 상업자본가의 어떤 그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보통 상업자본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폴팅하우스 시스템, 이 풍 선대제잖아요. 자, 이 선대제는 제가 앞에 제가 이제 뭐 한국사인지 다른 시간에 소개를 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진출하냐? 상업자본이 금융자본화됐죠. 그래서 메디치 은행을 인제 만들고, 그리고 유럽 각지에 지점을 갖는 유럽의 최대 은행으로 성장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독일에서는 인제 후거가가 있어요. 이 후거가는 면벌부 판매하고 또 관련돼 있는 가문이죠. 그래서 그 가문도 원래는 금융업자들이 아니라 이 암호화 직조에 판매를 하는 이런 이 가문들이었다. 그러다 이제 금융 가문을 이제 발전시켰다는 거.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대상인자분들은 금융업자가 되면서 이 금융업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제 이들에게 이제 주 이제 돈을 빌려주는 그 주요 대상 중에 하나가 그 국왕들이셨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런 국왕들이었죠. 스페인이나. 자, 그래서 인제 이 국왕들은 우리가 제정 국가라고 해서 인제 좀 얘기했지만 제정 국가를 만들려고 했죠. 근대 국가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인제 전세 수입을 이제 세금도 인제 그 확대시키고 그랬는데,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증세만으로 수입이 부족을 했던 거야. 그래 갖고 대상인들에게 인제 돈을 껐죠. 근데 이제 상인들 입장일 때는 이게 위험 부담이 큰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왕이 이제 돈을 꾸고 빌리고 안 갚으면 어떡하겠어요, 일개 상인이.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거에 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어떤 것들의 대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금리 외에도 자기가 떼일 가능성도 있고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특권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또 획득했고요. 그래서 요 당시 메디친가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빌려줬나. 자, 메디친가는 여러 군주에게 돈을 대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교황청의 금융가 행사를 했다. 자, 후고가는 15 세기 말 메디친가가 지정경의 부실과 사치와 낭비에 몰락한 후에 그 당시 교황청의 금융가가 또 되는 동시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실의 금융가가 되었고요. 합스부르크 왕실의 특혜로 헝가리와 티르 지방의 은강과 동강을 이제 입수를 하게 돼요. 예.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리스크를 감당할 대가를 갖고 이자 외에도 여러 가지 특권을 이제 요구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합스부르크가 은강과 동강을 입수하는 요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자크 캐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앞에 이제 비슷한 경로죠. 메디친가나 후고가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인제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또 유통시키고 돈을 벌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차르치스와 연결돼 가지고 그 정경 유착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인제 국가에게 돈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상업자본 산업, 그러니까 물품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돈을 이제 축적했다가 금융자본이 되고, 이 금융자본가 되면 왕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그 대가로 해 가지고 빌려준 데 그 이자 외에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권을 인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자크 캐르라는 사람의 사례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캐르는 백년 전쟁의 마지막 전투에 필요한 돈을 국왕에게 제공했고, 그 대가는 1 년의 직조 작업장과 강산 개발권을 획득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돈을 벌었다. 이제 사례를 이제 제시하고 있고요. 자, 영국의 경우에는 상인자본과 왕권의 결합이 좀 색다른 것이다. 그래서 1313년 영국 국왕은 양호 수출 지정항국을 이제 지정하고, 양호 수출을 양호 상인 조합의 회원에게 항쟁했어요. 일종의 정경 유착이 인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요때 그 상업자본하고 절대왕정이 정경 유착이 이루어졌잖아요, 절대왕정 시대. 이미 인제 이런 모습들이 14 세기 때부터 보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왕실은 돈이 필요하면 또 이들에게 또 빌렸어요. 그리고 이자 수입 외에도 또 왕실이 여러 가지 또 특권을 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였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왕권과 결탁한 상인들이
항상 좋았던 게 아니야.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후고가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후고가는 16 세기 후반에 신대륙부터 귀금속을 대량으로 유입하여 중부 유럽의 강상을 이 쇠퇴됐고 에스파냐 필립 2 세에게 인제 뭐냐면 빌려준 막대한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파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왕후부터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중부 유럽의 이제 아까 헝가리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인제 강상업을 이제 채굴권을 이제 얻었는데 지리산 발견 후에 금원이 대量들어오니까 이게 인제 강상업이 인제 뭐냐면 거기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값싼 금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돈을 빌려줘 놓고는 왕이 안 갚고 배째라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처럼 뭐 어떤 이제 금융기금도 금융기관도 있었던 것 금융 어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또 자산을 하는 뭐 법원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그런 채권 수신 기능 기관도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째로 가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특히 좀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이렇게 상업자본가들이 등장했던 그 이전에 상인자본가들이 그 전신 상인자본가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인제 새로운 유형의 자본가들은 뭐냐면 상업자본 지리산의 발견 후에 등장한 상업자본가의 전신이다. 중세 말기 때 등장했던 전신이었 어떤 그 상업자본의 맹아를 보여주고 있다. 전신이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쭉 제가 저번 시간 때부터 인제 뭘 읽었냐면 그 중세 말에 이제 도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쭉 봤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요거 관련돼 가지고 그 서강자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잠깐 서강자 내용을 한번 소개를 좀 하고 그다음 달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서강자 188 페이지 펴 보죠. 예. 요게 제가 인제 여기 그 농업 구조의 변화 관련된 내용은 어 생략한다고 했죠.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예전에 제가 요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읽었을 거예요 제가. 하여튼 이건 각자 보세요. 요 부분.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 여기 굳이 이걸 볼 수가 읽을 필요 없어 갖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자 요게 이제 보면 그 도시의 위기 그러니까 중세 말기 때 앞에 이제 서강자에서 서양사 개론에서 얘기한 그런 인제 그 양극화 형성된 뭐 도시 폭동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인제 있는데 이게 도시 위기가 인제 앞에서 말했던 14 세기 때 패스트 유행으로 인제 비롯됐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패스트의 인제 확산은 이런 농촌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뭐냐면 도시의 어떤 위기였죠. 도시가 훨씬 더 심했죠, 인구 감소가.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농업 생산의 감소로 농촌의 경제적 잉여가 도시로 유입되지 않게 되었고 인구가 줄어서 도시의 수요 역시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인구의 감소에 비해서 상품 생산에 훨씬 이제 무슨 상품 생산도 이제 감소됐겠지만 이 공급량이 훨씬 이제 인구의 그 공급량의 감소가 인구의 감소가 늦었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더 빨랐기 때문에 상품 과잉 생산이 되었죠. 생산 과잉은 상상자 사이의 경쟁을 낳았고 이는 다시 가격을 낮추는 결과에 가깝다. 물가 인하 을 나타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패스트 시기 때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데 비해서 생산량은 이에 따르지 못 이에 맞춰서 감소하는 게 좀 늦게 감소했기 때문에 좀 감소량이 낮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가 인하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져 임대료가 하락됐으며 어떤 주택들은 벌어지고 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이 그 밑에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 상층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나갔다. 그래서 12, 13 세기의 경제적 발전의 불을 축적하고 도시의 자치 정부를 장악한 도시 상층 시민들은 14 세기 들어 폐쇄적인 집단을 변모해갔다. 조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도시의 자치 정부는 조합의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장애인이 되는 시험의 까다로운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직위를 상승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 도시의 자치정부의 행정관직은 상층 시민들에게 의해 독점됐으며 이들은 혼인관계를 통해서 강하게 결속하였다. 자, 이들의 목표는 귀족이 되는 것이다. 자, 이들은 이미 그 이전 시기에도 농촌의 영지를 구입함으로써 영주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른 국왕부터 귀족 자기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14세기 들어서 귀족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렸는데 그거는 간직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왕의 권력이 확대되면서 많은 관료가 필요를 했는데 자 이런 간직을 진출하면서 귀족이 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의 토지를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거꾸로 농촌의 영주나 부유한 농민들 역시 도시에 버려진 농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하여 재산을 늘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패스트는 위기이자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패스트를 통해서 몰락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뭐냐면 또 정경유착이나 관료나 그리고 값싼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등등 해 갖고 뭐냐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인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제 이렇게 상층 시민들이 되게 인제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반해서 그 밑에 있는 이 중간적 시민과 그 아래층 계층들은 14세기 이후에 훨씬 더 궁핍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 임금은 1452년 프랑스의 노동자 조례같이 각종 조치에서 억제됐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그 장인 길드 안에서도 폐쇄적인 어떤 흐름도 있었죠. 그래서 장인 집안만 장인이 되고 나머지 이제 도제들이나 이 사람들 더 이상 장이 올라가기 어렵고 올라가더라도 조그만 사업체만 좀 유지할 정도의 어떤 그 생활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석궁은 이제 출발해서 그 당시 장인이 되는 것이 더 어려운데 13세기부터 경숙궁은 건축 기간이 마치더라도 곧바로 장인이 될 수 없었으며 급료를 받은 생활을 하는 직인이 되는데 14세기 이후는 더욱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장인의 직인에서 장인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됐고 실제로 인제 직인은 노동자 같은 처지에 바뀌었다. 게다가 인제 이 직인들이 농촌 그 도시에서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거기에서 농촌을 빠져나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농촌에 새로운 수공업을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자 게다가 인제 농촌을 탈출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됨으로써 임금은 더 하락되게 되었다. 자 이처럼 내몰리게 된 직인이나 도시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서기에서 제가 한번 설명한 것처럼 1328년에 프랑스 지방의 도시 반란이나 그다음에 필렌체의 치오피 반란 자 이런 반란들은 대부분 뚜렷한 조직이나 강령이 없기 때문에 고가 진압되었다. 이게 한계죠. 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위기가 꼭 불행인 것이다. 그래서 상층 부르주아 그러니까 인제 그 도시의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부를 어 축적을 하고 이 정격 유착이 되는 그런 형상들이 부인되면서 그 밑에 있는 중하층 계층들은 이렇게 이제 더 궁핍해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참고 하다가 도시 반란이 일어나고 예 이렇게 인제 연결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서기 내용을 이제 봅시다. 영국사 한번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음. 자 요게 이제 영국의 이제 발전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백년 전쟁 전에 영국의 인제 발전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야. 뭐 에드워드 1 세, 그 에드워드 3 세, 그다음에 어 여기 보면 인제 그 리처드 2세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에드워드 3 세가 백년 전쟁 중간 사이네요. 그러니까 백년 전쟁 정하고 백년의 가정 이렇게 도중에 시기 때 영국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기 보니까. 예. 자 에드워드 1세 때 성립된 이해는 14세기 때 발전을 계속하여 에드워드 3세 때 상하원이 분리되고요. 의회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인제 그 에드워드 3세 때 의회 권한이 강화됐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상원과 하원이 분리됐어요. 예. 그러면 인제 요때 이제 처음 그 신분제의 성격을 지었던 것이 성직자의 자발적으로 붙잡고 그 수가 줄었고요. 왕실회의가 대제와 귀족들이 따로 구성된 상원으로 구성됐고 주와 도시대표들이 하원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지금 그 영국도 상원 체제와 하원 체제로 구성돼 있죠. 양원제죠. 그래서 이게 굴곡이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뽑지 않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의 상원은 예전에 잠깐 소개했는데 대개 보면 세습 귀족들, 자기 귀족이라는 귀족들과 그다음에 1대 귀족들 있죠. 그 자기 한 대에서만 귀족 타이틀을 얻는 그런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요 상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하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의회죠. 예 영국 의회는. 그래서 인제 있고 여기에선 지금 인제 뭐 투표권을 줘 가지고 인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어
자기 대표를 뽑는 그런 건데 하여튼 그 당시 하원은 이제 밑에 이제 좀 귀족보다 좀 낮은 사람들 뭐 주와 도시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원이 상원과 별도로 독재적 회의장에서 회합을 가진 최초의 기록은 1341년이다. 하원은 아직 입법권을 갖지 않았고 법령의 최종적 결정권에 결정할 권한이 없지만 진정이라는 이런 형태로 대부분 입법이 하원에서 벌어졌고요. 가세나 왕이 필요한 돈의 교부 등을 그냥 결정이 하원에 행해진 관례가 되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지는 하진 않았지만 이게 관례적으로 올 때 입법권은 하원에서 발의했고 그 다음에 또 가세를 이제 승인하는 것도 하원에서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갈래인데 이런 갈래들이 이제 어디에 반영됐냐? 우리가 영국의 3대 현장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3대 현장에 나와 있어요. 마그나 카타부터 해서 권리청원, 권리장정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고 그런 것들 관례를 이제 명시해 주는 어떤 그 왕하고 귀족 간의 어떤 왕하고 또 시민 간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드워드 그 3세는 의회 승인 없이 집접세를 징수하지 않을 걸 약속했고 간세된 의회 통제권을 인정했다. 이에 그의 치세 중에는 의회는 영국의 통치국의 가장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에드워드 3세 때 이제 또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치안 판사의 설치예요. 자, 이 치안 판사는 이제 어떤 거냐? 요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이 치안 판사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걸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치안판사 있는데, 치안판사는 이제 에드워드 3세 때 그 역할과 권한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세 영국에서 그 치안판사라는 내용이 그 뭐냐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 있지만, 일단 에드워드 3세 때 그 역할과 권한이 강화진 건 이제, 거고요. 자, 그때 이제 영국의 지방행정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이뤘던 게 치안판사다. 예. 자, 초기에 이제 역할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치안이나 말처럼 치안 업무를 맡은 거야. 그래서 경범죄를 처음에 다루다가 나중에 범죄자를 체포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관리하는 식으로 이제 권한이 확대됐는데, 자, 근데 에드워드 3세 때 시기 때는 이 권한이 더 확대됐어요. 그래서 치안 유지의 업무를 넘어서 사법권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경찰하고 재판관을 겸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치안파사는 자신에 속한 주에서 열리는 계절순회 병원을 주재하면서 절도, 폭행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치안판사들의 어떤 업무이 나오죠. 치안 유지, 경범죄 및 일부 중범죄 재판, 그다음에 영장 발부 및 예비 신문, 그다음 사법행정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앞에 그 경찰, 검사, 재판 하는 거야. 자기가 수사해서 기소도 하고 재판도 자기가 하는 거야. 약간 이제 형방경찰 때 일제 강점기 때 형방경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권과 사법권을 그 지역 내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주요 특징들 보면 이들은 비전문가야. 그래서 이 치안판사들은 오늘날 전문 법조인처럼 훈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유역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경비도 발생할 거 아니야. 또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때 인제 그 지역에 젠트리라고 하는 그런 계층들이 했다. 그래서 젠트리들이 치안 판사의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 때 에드워드 3세 때는 국왕에서 파견한 관리 대신에 그 지역에 신망 있는 유력자들 치안 판사 임명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지방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의 어떤 그 왕권을 지방까지 미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거고, 동시에 치안 판사는 중앙에 파견된 관리가 아닌 그 지역 출신 인물들이 이제 지역 자체를 하기 때문에 영국 특유의 지방 장치의 전통을 상징하는 제도로서 여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치안 판사가 지방을 이제 뭐냐면 스스로 자치를 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컨트리 이 지방 의식이 상당히 영국에서는 강하죠, 각 지역별로. 예. 요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초창기 때는 왕권의 강화 도구를 이용했다고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일면은 맞고 일면은 좀 틀려요. 왜냐면 치안 판사는 관리가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그래서 이때 그 효율적으로 이를 이용해서 왕권의 강화 수단을 했지만 왕이 직접 파견한 관리보다는 말빨이 왕의 명령이 제대로 먹혀지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인제 그 이 치안파 젠틀 중심으로 되었고 왕권에 어떤 반항하는 그 청교도 세력들이 또 형성이 되고 그러거든요. 예. 요런 거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프랑스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프랑스는 영국보다는 뭐냐면 중앙 집권화가 상당히 늦었죠.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왕령지나 또 새롭게 그 왕령지가 확대된 그 지역에 관리들을 이제 파견하고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인제 점점 왕권이 강해지고 지방의 통제력까지 강해진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직접 파견한 것보다는 치안 판사를 통해 간접 통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인제 이 치안 판사들이 항상 국왕 말만 잘 듣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기 나름대로 인제 자율적으로 인제 뭐냐면 지방을 통제를 했고 이들이 인제 또 젠틀 계층이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젠틀 계층들이 인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뭐 1차 농업혁명, 2차 농업혁명을 통해서 그 당시 영국의 어떤 인제 그 농업 구조를 바꿔 놓은 그 세력이잖아요, 요몬과 함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젠틀 요몬 계층을 외에 다른 이제 다수의 자영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인제 농업 노동자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양극화 현상을 중앙 권력에서 통제를 못 하는 거야. 왜? 예, 행정 기구가 없기 때문에. 젠트리가 곧 치안판 쓰고 지가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통제를 못 하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화 형상들, 농촌사의 양극화 형상들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토지의 어떤 양극화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인제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마다 이제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인제 중앙 관리들이 통제를 직접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농촌 사회가 경작권이든 소유권이든 간에 이런 인제 토지가 평균 분작이 돼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국은 처음에는 왕권이 점점 강해졌지만 영국이 왕권이 강했지만 프랑스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이게 인제 중앙 집권화가 느려지고 왕권이 약해지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영국은 치안 판사를 통해 간접 통제를 한 반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관리를 직접 확인해서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안 판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인제 그 AI제를 좀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챗GPT가 이 요즘에 기능이 향상이 돼 갖고 챗GPT 5 인가? 뭐 5.0 인가 이렇게 기능이 향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음성 뭐냐 기능이 상당히 쇠퇴돼 있다고.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해. 예 하면 물론 다른 기능은 이제 더 강화될지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전에 중국사 강의할 때도 좀 얘기를 했더니 예전처럼 잘 설명하지 않아. 굳이 내용도 언급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요즘에 이제 이번부터는 어떻게 기능 향상이 있을지 모르겠죠. 챗GPT가 어떻게 기능이 향상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동안은 제가 재미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을 깔고 치안 판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에드워드 1 세 때 주장관과 조사관의 감독을 위해 치안 유지관, 이게 아마 치안 유지관이 치안 판사의 전신이 됐던 거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설치했는데
그는 고발 접수하고 피고를 어 피고발자를 체포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1329년에 중재인의 재판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수사권에서 재판권까지 이렇게 인제 확대되는 그 내용이죠. 그들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무보수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젠트위가 인제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인제 왕후부터 인제 임명됐다는데 실제로 그 지역의 인제 지주들이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냥 추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왕권의 대행 질서는 원칙적으로 무부서였기 때문에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점차로 경제권까지 흡수되면서 지방 자치의 중추적 기질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드워드 3세의 치세가 끝나고 그의 손자였던 리처드 2세가 참고로 이제 앞에 이거는 백년 전쟁 직전 그다음에 그 가정 그 시기의 영국 정치사예요, 지금. 자, 리처드 2세가 인제 9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귀족 간의 어떤 분당 싸움이 인제 권력이 격렬해지고 앞에서 이제 와터테일런이 일어날 때가 이 리처드 2세 때죠. 마침내 이제 왕의 숙부로서 섭정이었던 고튼 존의 아들 랭커스의 헨리는 의회를 통해 리처드를 피해시고 그가 온 게 헨리 4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즉위를 지지했던 유력한 귀족들이 힘이 강하여 그의 치세 중 그 뭐냐 끊임없이 그들의 압박과 반항에 시달렸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 권한이 점점 증대되고 강화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헨리 4세 이후 때 의회 권한들을 이제 좀 보면요. 참고로 이런 의회 권한들은 그 어떤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명문화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관례로 쌓인 거예요. 그리고 관례로 쌓이고 후에 막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정을 통해서 명시화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 하여튼 헨리 4세의 내용을 보면 헨리 4세 이후에 의회의 이제 권한 확대를 보면요. 의회 내에서 발언권에 대한 면책권과 개의 중에 의회 신체 자유권을 보장하고 지금도 이제 있죠. 예, 국회의원이 뭐 의회 안에서 회기 중에 뭐 그냥 반응하면 이게 허위 사실이라도 이게 뭐냐면 체포되지 그러니까 고소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도 그 이유로 해가지고 뭐는 명예훼손죄로 해가지고 고소할 수 없죠. 이런 특권이 있잖아요, 지금. 자, 그다음 의회를 통과한 법령에 대해서 국왕과 왕실 회의의 내용 수정이 불가능했다. 그다음 의회는 부당한 왕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선택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뭐냐면 리처드를 이제 폐위시키고 왕이 오는 할 4세 있죠. 그러니까 의회를 통해서 이제 폐위시켰으니까 선례가 되니까 왕이 무능하면 폐위시킬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돼 버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려와 왕조의 백년 전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 백년 전쟁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 요게 상당히 인제 사건별로 되게 복잡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백년 전쟁은 인제 어떤 평가를 받냐.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부 구조인 그 장원 제도는 패스트 전후로 해 갖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고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주종 제도 있죠. 이 주종 제도는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요 백년 전쟁이야. 예, 100년. 그래서 백년 전쟁을 뭐라고 좀 평가하냐면 그 중세의 어떤 종착점이면서도 근대의 시작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세적 문제 때문에 일어났지만 나중에 전쟁이 끝날 때는 근대의 어떤 서막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백년 전쟁을 인제 좀 요거 인제 서기하고 서강제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요걸 제가 정리한 표가 있어요. 잠깐 이제 예전에 표가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제 보면 자, 중세적 이유 때문에 시작됐다고 했죠. 백년 전쟁이 처음에는. 자, 원래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좀 개요를 한번 설명하면 왕위 계승 때문이었죠. 예. 원래는 이제 카페 왕조가 계속 지속이 되다가 카페 왕조의 가 단절되죠. 아들 생산을 못 해서. 그래서 그 반개 혈족인 반려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나중에 좀 설명했지만 에드워드 3 세가 딴지를 걷는 과정에서 인제 있고요. 그다음 프랑스 지역의 영유권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접적인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배경은 땅 문제예요. 가스코노. 그래서 가스코노 지역은 예전에 제가 한번 지도에서 보여줬죠. 프랑스가 있으면 프랑스 그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 보르드라고 해가지고 그 포도주 산지로 유명한 지역 있잖아요. 요 남프랑스 일대, 그러니까 대서양 쪽에 연해 있는 요 지역을 아직까지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요 땅을 둘러싸고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거는 간접적인 배경, 직접적인 배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0년 동안 전쟁이라니까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냐? 그건 아니죠. 했다가 중간에 뭐 흑사병이 있다가 또 잠 쉬었다가 또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번의 뭐냐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전쟁도 우리가 생각하면 1차 세계, 2차 세계처럼 이렇게 전략 전술 짜 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인제 뭐냐면 영국군이 건너오면 프랑스군이 인제 이렇게 대응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그 대응하다가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이제 딱 그다음에 조우하는 과정, 영국군과 프랑스 간에 어떤 조우하는 계획적인 것도 아니에요. 조우하는 과정에서 전투가 몇 번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전투도 있고 처음에는 프랑스가 매번 패배를 했지만 이제 나중에 말기 때는 영국군이 패배를 하죠.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제가 임의대로 한번 네 시기를 나눠봤어요. 네 시기를. 그래서 1기, 2기, 그다음 3기, 4기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일기는 이제 흑사병이 이제 돌기 전에 후전하기 전에 그 시기를 일기죠. 초창기 때. 그래서 이제 일기는 앞에서 이제 대표적인 전투가 크래시 전투예요. 크래시 전투. 네. 1346년에 일어난 영국이 승리했죠. 자, 그다음 이기는 이제 여기 보면 요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요 이기 때는 브레티니 조약을 이제 맺기 전에 그 상인데 이때 이기 때도 영국이 승리를 잡았죠. 예. 그래갖고 뿌에티의 전투가 있어요. 뿌에티 1356년. 여기도 영국이 승리했고 프랑스 국왕이었던 장이 도포로 잡히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앞에 전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에티엥 마르쉐 반란이나 자크의 농민 반란이 요 중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브리티니 조약을 계기로 해서 상당한 영토를 영국에 넘겨줘요. 그래서 가스코너 지역은 당연히 인정받았고 카렌 지역이 있어. 이 카렌 지역은 원래는 프랑스 땅이었는데 카렌이 도보역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보해협 바로 앞에 있어. 그 영국하고 제일 가까운 그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전쟁 중에 프랑스가 점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상계를 보세요. 상계를 이제 보면 상계는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잠깐 뭐냐 가스코너 지방을 회복하는 등 약간 프랑스가 우위인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4기가 아니라 5기도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5기를 나눈 걸 까먹었네. 하여튼 상기는 여기 보면 잠깐 우위에 있었어. 그래서 가스코너 지방을 이제 회복을 하고 나름대로 회복보다는 이제 자기 땅은 이제 원래 프랑스 땅이었는데 영국 땅인데 프랑스 땅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 사기 때 넘어가면서 다시 영국이 승세를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기 때 대표적인 전투가 어떤 전투냐 하면 아젠크루 전투가 있어요. 1415년. 그래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사기 때 이제 프랑스가 몰렸던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 안에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오르랑가하고 브루그누가가 이제 내분이 일어났는데 이 브루그누가가 이제 영국 편에 붙은 거야. 오르랑가는 이제 왕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집안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힘이 분산되다 보니까 이제 이 브루그누가와 영국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뭐냐면 프랑스 왕실 뭐냐면 압박을 하죠. 그래서 아장크랑 전투 이후에 그때 이제 투르아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왕세자였던 사르의 왕위 계승을 박탈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당시 헨리 6세가 왕위가 계승되죠. 이 헨리 6세는 사르 6세의 딸 카티하고 헨리 5세하고 결혼해갖고 그 뭐냐면 낳은 아들을 얘기해요. 그때 이제 그때 아들 낳으면 이제 걔들 영국 프랑스 왕을 삼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헨리 6세는 헨리 5세가 죽은 중에 왕이 되는데 이때 어릴 때 왕이 됐죠. 이 사람은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영국과 프랑스의 왕의 칭호를 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왕세자 헨리 7세는 아니 헨리 7세 왕세자 이제 쌀 7세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하고 왕세자 지위로서 프랑스군하고 부르군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위기였어요. 자, 이때 이제 5교 넘어가는데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뭐냐면 잔 다르크예요. 잔 다르크. 네. 그래서 잔다르크는 이제 위기소침한 쌀 7세를 그 당시 왕살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왕에 등극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콩페뉴에서 사로잡혀서 이제 잡히죠. 영국군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만연한 이름으로 이제 뭐냐 처형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요. 자, 그 후에 이제 그 프랑스군이 이제 영국군을 이제 뭐냐면 하나하나씩 격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아라스 조약을 맺게 되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1435년에 샤넬 7세하고 부르고뉴가 하야를 하죠. 이렇게 요게 영국군한테 붙었잖아요. 근데 하야를 하면서 이제 합심해 갖고 이제 영국과 대응하게 돼요. 그러면서 포로미니 전투와 그 보르도 전투에서 그 당시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영국군을 격파를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 초창기 때 여기 보시면 크라시 전투하고 프라이티에 전투, 아젠크라 전투는 매번 영국과 프랑스와 싸울 때 어떻게 됐어? 영국군이 이겼잖아. 그러면 왜 영국군이 이겼냐? 자, 요걸 이제 좀 보면 요거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영국의 이제 주력은 뭐냐면 물론 기병도 있어요. 기사병도 있는데 기병보다는 보병이야, 보병. 음. 보병 있고 보병 중에 제일 주력이 뭐냐면 장궁이야. 장궁. 그러니까 궁수들이죠. 그래서 요 장궁을 무장한 이 보병들이 큰 역할을 해요. 예, 큰 역할을. 그래 가지고 되게 보면 프랑스하고 영국군이 싸우면 그게 뭐 계획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그 우연찮게 조울래 갖고 싸우는데 되게 이제 높은 지대에 영국군이 이제 뭐냐면 위치해 있어요, 상대적 높은 지역에. 그리고 인제 영국군이 위치돼 있고 여기에 이제 위에 그 뭐냐 궁수들이 쫙 있어요. 예, 궁수들이. 그래서 이제 이 궁수들이 장궁이라 갖고 상당히 큰 그 궁이 칼이 있거든요. 장궁을 무사한 무장한 군수들이 인제 뭐냐면 있는데 이걸 요몬이라고 해요. 요몬. 요몬이라는 건 원래 계층 이름보다는 이렇게 이제 보병이나 아니면 궁수 활동했던 자연농민층 그 당시에는 이제 군대에서 활동하려면 자기가 부담해서 가야 되니까 그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자연농민층을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계층의 의미라기보다는 보병이나 장궁의 어떤 그 지칭하는 그 병종의 의미였어요. 궁수를 지칭하는 장군을 무장한. 근데 나중에는 인제 그걸 이제 뭐냐면 하려면 어느 정도 중소지주층 자연농민층도 되니까 자연농민을 지칭하는 의미가 용언이었는데 하여튼 그 용언이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기병들이 이들이 하늘 이제 쏘면 기병들 올라오면 공격해 오면 위험할 거 아니에요. 궁수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무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그 기병들이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요 위에다가. 예. 프랑스는 정통적 기사들이야. 예. 그래서 얘들은 그 뭐냐면 왕이 명령하면 이제 소집되는 기사들이고 일부 용병 집단도 있었어요. 용병 집단들. 그러니까 기사들의 전투 방식이 뭐예요? 이 평원에 있다가 인제 저기 오면 무조건 달려들어 갖고 인제 격파를 하는 거죠. 예. 크게 격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요게 상대적으로 영국군이 높은 고지에 있다 보니까 프랑스군이 말 타고 여기 올라가기가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을 내려서 끼어 올라가면 그때 이제 진흙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국의 그 뭐냐면 어 그 궁수들이 활을 쏴서 장구를 쏴 갖고 그 뭐냐면 프랑스 기사들을 이제 넘어뜨리죠. 그러니까 죽이질 못해요, 이게 두껍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화살을 쏴 가지고 넘어뜨릴 수는 있어. 예. 그래 갖고 말을 넘어뜨리고 하여튼 이렇게 넘어뜨리면 궁수들이 다시 일어나기가 좀 힘들거든, 이게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인제 보병 중에 도끼병 이제 창병들이 이제 들고 와 가지고는 그 뭐냐면 기사들은 이제 해머를 딱 열어 젖히고 자기 도끼로 이제 깨 가지고 햄을 열어 젖힌 다음에 창으로 이렇게 내어 찢는 방식으로 죽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프랑스군이 매번 깨지는 거야.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보병들이나 궁수들이 상당히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단련돼 있는 애들이거든요. 예. 근데 프랑스 기사들은 한 번도 그 당시 이제 오랫동안 평화 기간 동안 전투가 없이 지내다 보니까 상당히 인제 뭐냐면 싸우면 당연히 영국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는 상당히 중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중세적인 어떤 형태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중무장 기사들이 위에 올라가면 영국의 어떤 그 군수들 장고무장 군수들이 뭐냐면 하수를 쏘아서 그들 말에 떨어뜨리고 아니면 넘어뜨린 다음에 보병들이 도끼병들이 와 갖고 깨 가지고 그다음에 머리에 해머를 깨서 인제 그 해머를 쓸 거 아니에요. 깨 가지고 창을 가지고 인제 이렇게 얼굴 찔러 가지고 죽이는 이런 식의 이제 전쟁을 했다.
아니 중세적 형태의 어떤 전쟁 형태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이 지나가면서 그 진행하면서 점점 이제 그 프랑스가 전비를 이제 뭐냐면 강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은 그 상비군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용병이 아니라 용병하고 상비군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서강전은 용병하고 상비군하고 비슷한 내용을 근데 용병은 일종의 프리랜서죠. 돈 받고 계약에 따라 운영한 거고 주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계약자가. 근데 상비군은 지금 직업군인처럼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돈을 주고 뭐냐면 뭐 고용을 하지만 그 국가에만 충성하는 그 부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비군들을 이제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또 세금 제도를 이제 확립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막대한 보병 중심의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돈도 많이 필요하겠죠. 예, 재정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삼부회를 통해서 이제 제정을 했지만 이게 매번 전쟁 시기 때 삼부회 요구해 갖고 이게 돈을 이제 징수하기는 좀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왕의 관료가 직접 징수하는 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예. 그러면서 형성된 이제 관료제가 이제 발달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상비군과 관료제가 이제 마련되면서 군대를 이제 뭐냐 강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런 관료제를 통해서 뭐냐면 세금제도 이제 확립하고 등등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큰 역할을 했다. 영국겠는데 거기서 이제 상비군들은 기병이 아니에요. 보병들이야. 근데 뭘로 부장돼 있냐? 이 사람들은 뭘로 무장돼 있냐면 하향 무기로 이제 무장돼 있어. 예, 대포나 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하향 무기로 이제 무장된 상비군들이 그 당시 영국군 예, 주로 보병들이나 궁수들 있죠. 이걸 싸우다 보니까 이미 안 되죠. 왜냐하면 장궁을 무장한 궁수들은 유사거리가 해봤자 뭐 저기 뭐 100m, 50m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총포로로 무장한 상비군들은 유사거리가 이미 이제 뭐 500m, 1000m 그래요. 그러니까 적이 오기 전에 딱 발견하고 그냥 먼저 공격하면 깨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프로미니 전투나 볼드 전투가 요런 이제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군에 있는 그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군은 앞에서는 중세적 형태의 어떤 전쟁을 펼친 데 반해서 이 프랑스는 근대적 전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뭔데 자, 근대적 전투를 가능했던 것은 하향 무기, 대포와 총이고 요 이제 상비군을 상비군들이 하향과 무기를 무장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런 막대한 상비군과 하향 무기를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관료제를 바탕으로 해서 조세제도를 이제 확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백년 전쟁 이후에 이제 근대 국가가 이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전쟁 과정에서 어떤 체제가 만들어졌냐? 자, 이거는 재정 국가, 군사 재정 군사 재정 군사 시스템이 만들었죠. 그래서 재정하고 군사가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체제, 재정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막대한 군비를 유지하려면 또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정 국가 시스템. 그래서 재정과 군대가 군사가 서로 연결되는 재정 국가 같은 형태가 근대 국가에 출현하게 되겠다. 자, 이것이 서양사 강자의 자세히 설명돼 있고 재정 국가 관련된 내용이 그다음에 또 그 요번에 나온 서양사 개론에 아니, 서양사 그 세계사 교과서 있죠. 거기에 이제 재정 국가 관련된 군사 재정 국가 관련된 내용이 한 파트로 해갖고 나와 있어요. 예. 요거는 나중에 근대사 할 때 좀 한번 또 읽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백년 전쟁에 대한 개요를 한번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서계를 읽고 그 다음에 서양사 강좌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거를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66번이. 제가 지금 저번 주에 강의를 지금 개인 사정 때문에 못했거든요. 상사 강력을. 그래갖고 지금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개로 해가지고 이제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한 타임 하고 내일 이제 한 타임 하시고 해서 두 타임 하고 묶어서 이제 한 강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했나? 지금 하다가 정신이 없어갖고 제가 그 아까 아침에 그 인증번호 얘기를 안 했나요? 했나? 안 했나?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해.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66번. 아까 좀 했을 거예요. 제가 다시 아까 지금 했던 거하고 여기 새롭게 얘기한 그 인증번호 있죠. 두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예, 거기에 인증번호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중세말의 유럽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은 백년 전쟁이었다. 자, 백년 전쟁의 주된 원인은 프랑스의 반려 왕조의 성립과 이와 관련된 왕위 계승 문제였다. 이게 첫 번째 원이죠. 그래서 이제 왕위 계승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카페 왕조가 프랑스 왕위를 오래 누리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 이유가 대대로 왕위를 계승한 왕자가 끊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카페 왕조의 지속 이유 중에 그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카페 왕조는 세자를 미리 왕이 살아있을 때 이제 지정하고 그 세자가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세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고 운이 좋게 이 대가 끊기지 않았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필립 4세 때 후계자들은 불행하게 왕위를 이제 왕위를 갖지 못했다. 예, 필립 4세가 왕자 3명 있었어요. 3명.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루이 10세, 그다음 필립 5세, 그다음 사르 6세 이게 다 형제들이에요. 근데 루이 10세와 필립 5세는 딸만 있었고요. 그 막내 이제 딸이 없으니까 계승이 이제 그 이렇게 형제 동생가 들어가죠. 사르 6세 있는데 사르 6세 역시 왕자가 없어요. 딸이야. 자, 그래서 인제 그 안 되겠다 인제 그래서 카페 왕조의 이제 그 세계 대통령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논의 끝에 필립 4세의 프랑 동생의 아들인 반려백이 그러니까 이제 동생의 아들이랑 조카죠. 필립 4세의 이제 조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카가 계승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먼 친척이 계승하면 반계 혈통이 계승되고 왕조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왕조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볼 수가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명종이 죽고 나서 아들이 없으니까 그 당시 반계에서 이제 세조가 이제 세종이 아니라 선조가 즉위를 했잖아요. 그런 거거나 아니면 철종이 죽고 아들이 없으니까 또 반계월 쪽에서 또 인제 뭐냐면 그 고종이 즉위하죠. 근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국의 혈통이 철저히 적혀 지켜지기 때문에 아들에서 이게 뭐냐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왕위가 계승되지 않으면 왕조가 바뀌어요. 물론 혈통은 이제 반계 쪽이 넘어가지만 자 이거 마찬가지로 요게 카페 왕조 대신에 이제 반계 혈통인 반려 왕조가 등장했다. 참고로 카페 왕조나 반려 왕조나 그 뒤에 이제 부르몬 왕조나 같은 혈통이에요. 다만 혈통인데 반계가 이제 그러니까 그 직속 아들이 아니라 직계가 아니라 그 이제 뭐 먼 친척들이나 뭐 이렇게 사촌 동생이나 이런 식으로 즉위할 때 이제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형식이죠. 같은 계통의 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립 6세가 물론 가까운 이제 남계의 왕위 계승자였지만 여자가 직접 왕위 계승이 불가능하더라도 만약 그녀의 아들이 계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립 4세 딸이고 이따 왕위를 계승한 새오빠의 여동생인 이사벨라가 있었어. 근데 이사벨라가 영국에 시집 갔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에드워드 3세죠. 그러면 필립 4세 입장일 때는 에드워드 3세 뭐야? 친손자죠. 물론 외손자지만 친손자는 이제 아들 쪽이고 하여튼 외손자고 요쪽 그 뭐냐면 그 반려 왕조에서 이제 필립 6세는 얘는 뭐야? 필립 4세 입장은 조카잖아요, 조카. 그러면 딱 활동적으로 볼 때 에드워드 3세가 손자니까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살리카 법에 의하면 여자는 이제 통치할 수 없다. 군주가 될 수 없다. 있는데 그럼 이사벨라가 이제 물론 필립 4세 딸이지만 살리카 법에 따르면 이제 통치할 수 없더라도 그 아들인 에드워드 3세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주장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예. 원래 살리카 법에서는 모계가 아니라 부계 쪽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 쪽의 그런 계승은 안 돼. 모계 계승이 아니라 부계 계승이기 때문에 요거 인제 약간 이제 쌀값법에 위반하긴 했지만 그래도 혈통 입장 올 때는 이사벨라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3 세가 거기 필립 4 세의 이제 조카였던 필립 4 세의 조카인 필립 6 세보다 훨씬 혈통이 가깝잖아요. 자, 이사벨은 당연히 자기 우리 아들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하면서 필립 6세 측이 항의를 했으나 젊은 에드워드 3세는 가스코너 영주로서 필립 6세에 서약을 했다. 그러니까 신종을 함으로써 그걸 인정해 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뭐냐면 프랑스 왕이 뭐 그냥 형식적 차이가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해서 넘어간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스코너 진영 이게 중요한 거죠. 남프랑스 일대의 지역이. 자, 하여튼 그의 심지어는 프랑스 왕에 대한 야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가스코너 지역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속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프랑스 왕위 계승 관련된 거는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에요. 배경, 간접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인제 뭐냐면 그 프랑드 지방 문제야. 예. 그래서 이제 프랑드 지방 문제인데 아 자, 요 프랑드 지방 그러니까 여기에 가스코너 지방 문제는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요 두 번째부터 볼게요. 여기 밑에부터. 자, 프랑드 지역인데 프랑드 지역은 어디에 있냐? 자, 이 프랑드 지역은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오늘날 벨기에 지역이 있어요, 벨기에. 예전에 네덜란드였는데 벨기에 네덜란드 분리되면서 벨기에 지역이 게 프랑드 지역인데 이 벨기에 지역은 왈츠 지역하고 이 프랑드 지역은 나눠지는데 이 프랑드 지역은 네덜란드 어를 쓰죠. 지금도 이제 거기에 벨기에 프랑스어권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프랑드 지역이. 예. 자, 하여튼 이 프랑드는 모직물이죠. 예. 그 영국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 지금 그래서 보통 이제 프랑드 지역에서는 영국이 양모를 인제 가지고 와서 그걸 뭐냐면 짜 가지고 뭐냐면 수출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프랑드 지역을 영국이 뭐냐면 장악하거나 영향을 행사를 해야지 자기 세력 범위에 집어넣어야지 뭐냐면 자연스럽게 인제 자신의 끊임없이 이제 뭐 양모를 공급을 시켜 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프랑드가 모직을 만들면 돈을 벌고 그 과정에 영국도 같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4 세기 초에 프랑드에서는 부유한 상인 지배에 대한 총업자와 임금 노동자 폭동과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아까 전에 프랑드의 농민 반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프랑드 백은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프랑스 왕의 개입을 초대하게 되었다. 근데 이 프랑드들은 영국의 이제 양모의 주요 시장으로서 양모 수출에 대한 관세는 영국 왕의 주요 소유물의 하나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양모를 수출하면 거기에서 이 프랑드가 모직을 만들어 서 갖다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모 수출할 때 인제 대한 관세 이렇게 인제 관세라는 게 이게 좀 그래.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나? 어. 그래서 양모 수출의 관세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 현대적 관념에서 나면 관세라는 건 수입국이 부과하는 게 관세지 수출국이 부과하는 거는 관세가 아니죠. 요거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게 좀 개념이 좀 그래요. 이게 관세란 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하여튼 수출을 하면 지금 뭐냐 수수료 정도 이렇게 영국 왕이 뗐나 봐요, 그 당시에. 그 요번에 보니까 트럼프가 막 중국 견제한다고 막 직위 초에는 막 떠벌대더니 그 H200 인가요? 예, H200 인가 그거를 이게 이제 어디야? 엔비디아의 H200 인가 거기 H20인가 200인가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요걸 인제 영국 중국에 수출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그 엔비디아가 H20이나 그걸 수출할 때 그 당시에 미국 정부의 15%의 뭐냐면 그 "돈을 내라. 수수료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인제 이건 관세가 아니죠. 예. 그냥 세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거 좀 약간 이상해요. 하여튼 넘어갈게요. 자, 하여튼 뭐 수수료를 떼고 하는 것이 영국왕의 주요 수입원이었고 또 영국왕 입장일 때는 당연히 프랑스가 프랑스에 넘어가면 자기 수수료 돈이 떨어져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거에 대한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인제 이렇게 이제 이 프랑드 지방 문제와 그다음에 아까 인제 왕위 계승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었고 간접적인 진짜 중요한 게 땅 문제예요. 가스코너 지역인데 자, 여기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노르망디궁의 영국 정복 이래 영국 왕은 프랑스 내에 그 강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고 역대 프랑스 왕은 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양국 사이 언제 전쟁과 대비 그치지 않았다. 어. 그래서 이 헨리 3세 때 프랑스 내 대부분 영토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프랑스 왕의 신하 자격으로 가스코너 소유를 요구했고 누이 9 세가 이를 승인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스코너 영유 문제는 영국, 프랑스 양국의 끊임없는 분쟁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영국이 이때 이제 노르만 왕조가 들어섰잖아요. 원래는 노르만 왕조나 플랜테지네트 왕조, 앙주 왕조나 다 프랑스에 있는 왕조들이요. 그래서 건너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영국 왕이면서도 프랑스의 막대한 그 영지를 갖고 있는 제후들이었어요. 대제후였죠.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왕 입장에 볼 때는 영국 왕이 자기의 어떤 신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랑스 내에. 그걸 회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필립 2세 때 부빈 전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북쪽 지역 노르망디를 지금은 그 지역은 회복했지만 그 남쪽 지역의 가스코너 지역은 회복을 못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가스풍 영유권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양국 간의 어떤 대립이 어떤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이라는 것이 요 가스풍 영유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상과 같이 배경한 100년 전의 직접의 원인은 필립 6 세의 법률가들이 1329년 에드워드 3 세의 신종 성약이 형식적이고 안전한 것이 못 된다고 하여 그 불비한 점을 시정하고 요구하고 에드워드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에드워드는 스코틀랜드와 전쟁 중에 있었고 프랑스가 스코틀랜드 은근히 지원한 걸 몹시 마땅하고 생각하고 있어서 양국의 관계가 험악해지는 참에 펠릭스는 가스꿈의 몰수를 선언했고 그다음에 이제 에드워드는 프랑스의 선전포 없이 맞서면서 프랑스 왕위도 요구했다. 그래서 결론은 인제 어떻게 되냐.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필립 6세 입장일 때는 가스쿠노 지역을 이제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했는데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 에드워드 3 세가 이제 신종 서열했는데 보니까 '아 이게 형식이 안 맞다.' 그런 식으로 인제 해 가지고 뭐냐면 신종을 거부한 거지 명분을 삼은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인제 이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에드워드 3 세가 빡친 거죠. '내가 그 신종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지. 신종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다시 해석을 해 가지고 내 땅을 가스코르 땅을 뺏으려나?' 그러니까 빡친 거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 더 한 발자국 나도 그럼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예전에 그냥 묵혔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갖고 프랑스에 침략한 거야.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게 주였고 요거는 간접적이었다. 이 신종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왕위 계승하고 프랑스 지역은 그렇지만 전쟁하는 과정에서 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종 문제나 그 왕의 이제 그런 계승 문제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서로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년 전쟁 시기 때 인제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해 볼게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표를 가지고 좀 약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잠깐만요. 표가 어딨나. 아. 자, 그럼 100년 전 된 다시 영국과 프랑스의 국력 비교를 보면요. 일단 영국은 이제 여기 영국은 이제 오늘 스코틀랜드나 그런 지역은 이제 뺀 잉글랜드 지역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영국이 인구가 500만 정도 됐고요. 프랑스가 1,600 만이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 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그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제일 인구가 많았어. 게다가 이제 19 세기 중반 때 독일한테 넘어가긴 했지만 하여튼 인구 대국이었고요. 자, 근데 자원 동원 능력을 보면요. 영국은 아직까지 이제 상대적으로 프랑스보다 중앙 집권화된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분제 의회를 통해서 전쟁 보조세를 징수할 수 있고 양호 수출 아까 지금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인제 수출할 때 세금을 또 징수할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영국은 잉글랜드는 보병 중심이야. 기병도 있지만 보병 중심이야. 보병 중에 핵심 부대가 장군수였어요. 장군수. 긴 그 활이 있어. 그래 갖고 요 그 장군수들은 상당히 그 활이 강하기 때문에 그 뭐냐 철갑을 뚫을 정도야. 뚫었다고 해서 이제 뭐 사람을 뭐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중무장 기사를 뭐냐 장군수들이 인제 하다를 써 가지고 맞추면 이게 이제 충격을 받고 넘어지거든요, 말에서. 떨어지면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때 이제 도끼병들이 들고 와 가지고 이제 도끼를 들고 와서 도끼병들이 와서 도끼를 헬멧을 깨고 도끼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창을 인제 뭐냐면 요 독 그 깨진 그 예 머리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제 이렇게 해서 그 창으로 꽂아 가지고 죽이는 방식으로 전쟁을 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하고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전투력이 만렙을 찍었던 그런 얘들이죠.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인구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1,600만 명인데 아직까지 프랑스는 물론 중앙 집권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아직까지는. 여러 대제국들이 있다 보니까 동원할 수 있는 이제 인력이 영국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적절한 동원 수단도 없고 전쟁이 나면 인제 뭐 봉건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충성서약을 하는 이제 봉건 기사들이 이제 뭐냐면 소집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 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동원되고 그런 것이 늦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대부분 중부장 기사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읽어 볼게요.
자, 영국은 프랑스와의 대조주고 6세기 동안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전쟁을 통해서 영국의 군대와 전술을 바뀌었으며 또 근대화되었다. 자, 대기족들이 이제 중부전 기사들을 참여하긴 했으나 개인 기사들이 동원할 보병의 무리가 군대 다수였다. 이때 개인 기사들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요몬 계층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보병으로서 뭐냐면 또 궁수로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농민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개인 기사들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들 직업적 군인들은 크게 창병과 장궁수로 나뉘었는데 장궁수들이 주요 병력이었다. 예. 그래서 당시 인제 영국은 다수의 창궁수들이 달린 하사리, 보병이 물론 경무장 기사들이 급히 위협적인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드워드가 프랑스를 침입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622 번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쯤에 인제 필립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필립 6 세는 전비 마련이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주화 조작이나 이탈리아 은행가의 재산 몰수 또는 잡다한 여러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프랑스는 12세기 이래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게 중무장 기사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주요 이제 그 주적이죠. 예. 그리고 뒤에는 도시에서 징집될 창으로 무장한 보병들이 보조적이고요. 가끔씩 이탈리아 공수 같은 용병들로 인제 고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여기 예전에 7차 교과서에 있는 이제 전술 변화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아 자 한번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100년 전쟁이 시작된 무역의 프랑스와 영국의 인적 운적 자원은 프랑스가 훨씬 유리했다. 자 영국, 잉글랜드의 인구는 약 350 만인데 어떤 책오십 500 만인데 제가 잘못 적어 놨나? 잠깐만요. 제가 이게 500 만을 잘못 적어 놨나? 350 만이네요. 예. 자 하여튼 여기 있고 왕령 프랑스와의 지배했던 건 주민 약 1,600 만이다. 그리고 왕령지만 해도 1,200 만이 된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서 훨씬 더 생산적이고 번영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이 높았죠. 참고로 영국은 영국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았던 국가예요. 예. 외딴 변두리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프랑스가 유럽에서 제일 잘 살았어. 예.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 자원의 차이는 봉건사의 군사력과 별로 관계가 없다. 자 영국이나 프랑스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비슷했고 양국이 인제 쓸 수 있는 자원 또한 거의 비슷했다. 왜냐하면 넓은 땅하고 많은 인구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영국의 그 집권력 그러니까 중앙 집권력이 중앙 왕권의 강화가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강했기 때문에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자가 비슷비슷해는 그러니까 뭐냐면 영토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수에 비해서 오히려 영국이 더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 볼 때는요. 프랑스는 좀 상대히 적은 거고. 예. 그 왕령지가 한 1,200만 정도 됐다고 해서 요게 뭐 왕령지를 다 이렇게 통합을 할 만큼 중앙 집권화 시스템, 지방 행정 기구를 갖춰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금씩 이제 만들긴 했지만 아직은 영국에 비해서는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드워드 3 세 수입이 약간 많은 편이었다. 그래서 에드워드 3 세 신문지의 의회를 통해서 이제 의회를 통해서 징수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양모를 통해서 수익을 또 얻을 수 있잖아요. 자 프랑스군의 핵심은 전 시대에 다름없이 중무장 봉건 귀족의 기사였으나 영국군의 경우에 이런 봉건 기사를 보태어 새로운 무기인 장군 롱보에 가진 자연농민 출신의 보병대가 실전 경험을 갖고 참가했다. 아까 이제 요몬이라고 하는 애들이 뭐냐면 실전공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년 전쟁을 통해서 줄곧 사원터가 됐던 건 프랑스였으나 실제 전투는 긴 후전 기간을 두고 간헐적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전쟁을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았다고 했죠. 그리고 최초의 전투가 크래시 전투죠. 예.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3세는 수적으로 우승한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다음에 카렌을 이제 함락시켜서 프랑스를 침공하는 권고한 근거지였다. 요 카렌이 바로 이제 도보 옆에 있으면 그 옆에 맞은편에 있는 프랑스 도시인데 이 카렌이 한동안 프랑스의 시민 도시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카렌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그리고
자, 크레션트 각자 보시고요. 그 카렌 함락을 볼게요. 자, 크레션트 이후에 에드 3 세가 이제 프랑스 북부의 주요 항구인 카렌을 인제 진격해서 도시를 함락했는데, 자 결국에는 인제 11개 포위를 거쳐서 카렌에 인제 그를 점령했다. 그래서 카렌을 점령한 잉글랜드에서 이곳을 프랑스의 침공한 관광 근거지 삼았고요. 자, 카렌은 영국 해역과 이제 가장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이곳을 통해서 병력과 보호품을 손쉽게 데리고 나올 수 있었고, 카렌은 약 200년 이상 잉글랜드 영토에 남아 가지고 대륙 침략의 어떤 교도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100년 전쟁 이후에도 그 카렌은 프랑스 땅으로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럼 카렌이 언제 인제 영국 땅으로 돌아갔는지 볼게요. 카렌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인제 메리 여왕 때 그때 영국 땅에 이제 됐다고 했거든요. 네, 카렌이 언제 다시 프랑스 땅으로, 영국 땅이 아니라 프랑스 땅으로 갔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불편해 갖고 타자가, 예, 오타가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제가 메디 때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메디 때. 예. 자, 이 카렌이 언제 들어왔냐면 211년 만에 1558년에 프랑스로 다시 이제 타였는데, 당시 이제 잉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 1 세가 있었는데, 메리 1 세가 스페인 필리프 2 세하고 필리프 2 세하고 결혼했고, 이때 이로 인해 잉글랜드는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이제 전쟁에, 이탈리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프랑스 앙리 2 세가 이때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잉글랜드가 이제 그 신경을 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신경을 쓴 다른 거에 신경을 쓰는 틈을 타서 명장 기지공작이 이제 카레를 공격을 명령했고, 기지공작이 허를 찌르는 기습 작전 때문에 일 주일 만에 카레를 인제 함락을 해 갖고 그 프랑스 땅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그 필리페 2 세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한 10살 정도 연하였다고 하는데, 필리페 2 세는 메리를 한 번 보고 나서 아예 인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죠. 예. 그냥 만나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인제 이 필리페 2 세에 의해서 자기 어떤 그 필리페 2 세의 어떤 호감 때문에 메리 1 세가 자기하고 관련도 없는 그 잉글랜드 관련 없는 국가적인 전쟁, 그 이탈리아 전쟁에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앙리 2 세의 뒤통수를 얻어맞았고 카렌을 뺏겼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카렌은 사실은 이제 잉글랜드에 큰 충격이 됐다. 대륙에 남아 있는 마지막 영토이자 그 200년 동안 넘게 유지했던 대륙 진출의 고도부를 잃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당시 여왕이었던 메디스는 "내가 죽어 내 심장을 열어보면 그 안에 카렌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을 거다."고 할 정도로 그 사건에 큰 상심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카렌이 완전히 프랑스 영토로 넘어가면서 오늘날 이르렀다. 메디 때 상실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볼게요. 자, 한편 흑색 갑옷을 입고 출정하기로 했던 흑태자라고 별명을 갖게 된 에드워드 3 세의 장남은 가스코너 지방 근거지로 남부 프랑스 일대, 아까 가스코너 잠깐 이 지역을 좀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거 아까 제가 안 보여줬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여기가 인제 보르도를 중심한 지역이 가스코너 지역이야. 예. 요 지역인데, 자 그래서 가스코을 근거지로 남부 프랑스 일대에 돌아다니면서 약탈과 방어를 일삼았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부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용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기사들이나 거의 자연농민 롱볼을 가지고 있는 보병들이나 그 전쟁에 참여한 목적들이 뭐냐면 약탈이에요. 용병이나 뭐 기사들이나 그다음에 거기 보병들, 일반 농민병들로 구성되는 약탈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정쟁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 약탈만 계속하는 거야, 약탈만. 예. 그래 갖고 약탈하다가 우연찮게 그래서 상대방 적이 발견되면 피하려고 이제 하겠죠. 전쟁을 할 생각 없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인제 뭐냐면 딱 눈앞에 전쟁하면 이제 그때서야 전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1 차 세계, 2차 세계 때 여러 전투처럼 어떤 계획하에 의도하에 어떤 작전 계획 짜고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그 약탈로 막 하다가 우연찮게 부닥치면 좀 피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으면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100년 전쟁 쳐 놓고 그렇게 전쟁이 많지가 않아.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1357년 가스콘을 출발해서 루아르 대로까지 진출한 흑태자들 돌아오는 길에 이 푸에르테에서 아까 저기
프랑스군을 만나서 크게 격파하고 국왕 장과 그다음 그의 아들 필립을 비롯해 많은 귀족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요때 브레티니 휴전을 맺었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거기 그 서강조에 있기는 한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 이게 좀 뭐가 남아 있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뭐가 남아 있나? 아 그 밑에 있구나. 돋보기인가? 이게 잠깐만요. 저 사용법을 잘못 해 갖고 이게 되나? 네. 이거 되나 보다. 아 이게 안 되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인식을 얘가 조금이나 남아 있으면 요게 빨간 걸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 할게요. 너무 자세히 설명한데 그냥 한 건데. 네.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제미나이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챗GPT보다는. 이게 설명을 잘해 줘. 깔끔하게. 이게 음성 기능이 좀 약간 후져서 그런데 이게 텍스트 기능은 좋아. 여기 잠깐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있고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흑태자 관련된 설명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전투에 나설 때 검은색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흑태자라는 별명을 이제 뭐냐면 알려졌고요. 군사 지휘관은 명성이 높았는데 일단은 앞에서 이제 전쟁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약탈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을 때 우연히 인제 프랑스군과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뿌아티에 전투인데 이게 1357 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인제 연도가 1356 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잘못된 것 같아. 음. 그래서 이렇게 1356년 이렇게 좀 있고요. 고치고요. 네 계속 좀 하겠습니다. 얘가 어디 갔어?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투 과정을 보면 흑태자가 가스코너에 출발해 프랑스의 중부 르와르 계곡까지 약탈을 이제 하고 있는 도중에 프랑스 국왕 장 2세가 이끄는 대규모 이제 프랑스 군과 부닥치게 되죠. 예. 그래서 잉글랜드는 수적으로 훨씬 열세였지만 크레스 전투와 마찬가지로 아까 장군 부대를 이용했죠. 좀 높은 고지를 이용해 갖고 프랑스군을 공격을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이 전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장 2 세와 그의 막내 아들 필립을 포함한 수많은 프랑스 귀족들이 포로를 잡았어요. 중세 시대 때는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병사들이나 인제 뭐냐면 그 귀족들이 이때 병사들은 뭐 별 가치가 없으니까 죽일 수도 있는데 귀족들은 살려 놓죠. 왜냐면 나중에 인질 대접을 받을 수 있잖아요, 협상을 통해서. 예. 일종의 돈 버는 이제 것이 돈 벌 수 있는 수익 창구이기 때문에 살려 뒀죠. 그래서 국왕이 적국에 포로된 것은 프랑스에서 전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1359 년인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1 년마다 좀 1360 년이라고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요것도 1360 년. 음. 야 이렇게 또 얘가 수정까지 해 주네. 자 1360 년에 뭐냐면 그 당시 인제 브레티니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주요 내용을 이제 보면 프랑스는 장 2 세의 몸값을 엄청난 금액을 잉글랜드에 지불한다. 그리고 프랑스는 카렌 아까 전에 인제 영국한테 뺏긴 땅 있죠. 그 카렌과 아키테 그 앞에 이제 남프랑스 일대 있죠. 그 지역을 인제 프랑스 형태의 3 분의 1을 잉글랜드에 만지에 할양한다. 카렌은 원래 인제 뺏겼던 땅이니까 인제 인정해 주고 아키테는 예전부터 인제 그 브루드나 그쪽 가스코인 일대거든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예전 땅이나 새로 뺏은 땅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인제 그 대가로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 세는
프랑스 왕의 계승권 주장을 포기했다. 아까 전에 이제 할 때 프랑스가 우리 딱 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인제 출발했잖아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에드워드 3 세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때 내걸던 때 프랑스 침공할 때 "내가 계승권을 갖고 있다." 그래 갖고 인제 쳐들어온 거잖아요. 명분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두 개는 이제 윤국한테 유리한 거고 그 마지막은 인제 에드워드 3 세가 어차피 자기가 뭐 될 가능성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냐면 포기해 가지고 이렇게 넘겨준 거죠. 예. 넘겨줬다기보다는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프랑스가 얻는 건 별로 없죠. 뭐 어차피 왕위 계승권 주장을 포기했다는 건 예전부터 인제 어 프랑스 왕이 아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 욕심 버리겠다.' 이 정도 선언이 있고 실질적으로 1 번과 2 번은 프랑스한테 큰 타격을 준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영토적인 볼 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잉글랜드의 굴욕적인 조건으로 후전을 맺었어요, 프랑스 입장한테는. 예. 그래서 인제 혜택자 에드워드가 이제 푸아티에 전투에서 프랑스 국왕을 사유하는 대승을 거뒀고 그 결과 막대한 이제 그 결과 프랑스가 막대한 영토와 몸값을 지불하는 굴욕적인 내용의 푸아티 조약을 맺게 됐는데 요게 인제 "백년 전쟁의 인제 일막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일막의 절정을 설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논이 이제 그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제노미아의 제 발음이 안 나네. 제르미야의 주관적 판단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아티에는 메르시엔 반란을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기 전에 그 당시 에테는 마르시안 반란의 개요를 좀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농민 반란과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잠깐 요 부분에서 설명을 제가 좀 했죠. 요 반란에 대해서.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예. 치는 것보다 갖다 붙이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서. 예. 자, 이거 음성으로 제가 인제 할게요. 요거는 사건의 개요 같은 것들을 인제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게 배경이나 뭐 진행 과정이나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에티에는 마르시에는 자크이 반란하고 한번 연계하려고 시도는 했어요. 뭐 제대로 된 건 아니었지만. 예. 자, 여기 인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제 에떼는 마르신의 설명, 인물에 대한 설명과 반란 배경, 전개 과정, 그다음에 의학 결과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지금 음성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음성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음성 공유 음성 공유를 안 해 놨어, 미러링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음성이 공유가 안 되고 이게 내용만 이제 쭉 나오더라고요, 그냥 테스트 화면만. 네, 이미지에 보이는 에티엔느 마르셀의 반란, 에티엔 마르셀스 리볼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백년 전쟁 중 프랑스가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인 1356년부터 1358년까지 파리에서 일어난 중요한 시민 반란입니다. 에티엔느 마르셀은 누구인가? 에티엔느 마르셀, 에티엔 마셀 아 이 1310, 지나가 물결표 1358, 파리의 제가 부유한 죄송합니다. 상인 가문 출신으로 당시 파리 상인조합의 대표 Provost of the Merchants였습니다. 그는 파리 시민 제3신분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란의 배경, 왜 일어났나? 반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1356년 푸아티의 전투였습니다. 국왕의 포로. 이 전투에서 프랑스 국왕장 2세가 잉글랜드 흑태자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불만, 왕이 없는 사이 당시 왕세자 도팽이었던 훗날 샤를 5세의 섭정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왕의 막대한 몸값과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 했습니다. 귀족에 대한 불신, 시민과 평민들은 무능하게 전투에서 패배하고 국왕까지 포로로 잡히게 만든 귀족 계급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3. 반란의 전개 과정. 1. 개혁 요구. 에티엔느 마르셀은 3부의 프랑스 의회를 이끌며
왕세자에게 세금 승인의 대가로 대대적인 국가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왕권을 제한하고 산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칙령 Great Ordinance of 1357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반란의 과격화, 왕세자가 개혁안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자 1358년 마르셀은 지지자들을 이끌고 왕궁에 난입하여 왕세자가 보는 앞에서 그의 측근이었던 원수 마샬 2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세자는 파리를 탈출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귀족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 고립과 실패. 파리를 장악한 마르셀은 농민 반란인 자크리의 난 제크리과 연대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왕이 찬탈을 노리던 나바라 국왕샤를 2세와 손을 잡으면서 파리 시민들의 지지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왕세자 군대가 파리를 포위하자 내부에서 고립된 에티엔느 마르셀은 1358년 7월 반대파 시민에게 암살당하며 반란은 막을 내렸습니다. 의의와 결과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마르셀이 추진했던 왕권 견제와 개혁은 모두 무효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반란을 진압한 왕실의 권위가 더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의회, 에티엔느 마르셀의 반란은 프랑스 역사에서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려 했던 초기 시민혁명의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군주제에 대한 의미 있는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있죠. 네, 에티에는 마르쉐에 관련된 내용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에티에는 마르쉐에 반란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오늘 끝까지 강의 등이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예, 내일 해가지고 한 것까지 합쳐서 한가운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할게요. 예.